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사연자들 연령보단 조금 어린 편일지 모를 22살 여성입니다. 제가 가진 사연이 과연 수많은 아픈 사연들 틈에 끼워도 되는 건가 싶은 걱정은 했지만 고민 끝에 한번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연히 컴퓨터를 하다가 한 라디오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의 사연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 여러 가지 사연을 접해보았어요. 몰랐는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고통을 겪고 새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저만 힘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제일 힘든 줄 알고 살았었는데 사연들을 새벽 늦게까지 듣고 나서는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적 생각을 하고 있단 걸 깨우쳤어요. 라디오 사연들에는 주로 결혼 생활이나 가족 갈등 등이 많던데 저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사연을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의 사연을 들었고 그 계기로 지금 컴퓨터를 켜게 되었죠. 언젠가 세상에 공개될 제 글도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아직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하다는 걸 느꼈던 그날의 기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단 한 번도 금전적으로 여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가난을 되물림받은 입장이라 늘 대출 빚에 쫓기듯 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저와 남동생이 태어났으니 삶을 궁핍할 대로 어려웠죠. 고작 2명이 쓸 수 있는 침대에서 4사람이 잤다고 말을 한다면 제 사정이 조금 실감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식구의 빚과 더불어 경제 능력이 없는 조부모님 빚까지 부모님이 해결해야 했기에 가세가 기울어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은 굴하지 않았고 저희 남매에게 짜증 한 번 내지 않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부모님은 자기들이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남동생만큼은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며 굶주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마냥 양보해주는 음식을 생각 없이 홀랑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스스로 먹을 것을 포기하고 저희 남매에게 넘긴다는 걸 알고부터는 제가 거절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우리 집 신세를 항상 눈치를 봤어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때쯤이었을 겁니다. 남동생은 당시 유치원 갈 나이도 아니었을 만큼 어렸어요. 많이 먹어봤자 한계가 있었기에 그리 음식값이 부담이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달랐죠. 뛰어놀 나이인데다가 먹고 클 나이기도 해서 배는 자주 고프고 또 음식은 많이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제게 밥을 덜어주려고 할 때마다 제가 한사코 거절을 해서 저는 반 공기 정도만 먹고 컸거든요. 솔직히 자다가 배고파서 새벽에 깬 적이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저보다 양이 클 부모님을 생각해 제가 이것만큼은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 제가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어른도 아니니까 반대로 아끼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학교에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른 아이들은 의사, 선생님, 파일럿 등등 참 다양한 직업군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황당한 대답을 늘어놓았습니다. 설문지에다 어른이라고 적는 바람에 상담실에서 선생님과 면담도 가졌었죠. 솔직히 돈 문제만 아니면 저는 당시 우리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비좁은 곳에 사는 것이 그리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저희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자체가 힘든 기억은 아닙니다. 돈 문제를 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절이 가슴 아픈 것이었고 또 부모님 마음이 편치 않았으니 불행했던 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식구는 저희끼리 있을 때면 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제가 1~2살 먹고 나니 부모님이 억지로 저희를 위해 즐거운 척 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특히 부모님이 저희 앞에서는 웃으려고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남동생은 부모님의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슬픔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더 일부러 분위기 띄우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네요.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름 저희만의 방식대로 버텨오고 있었는데 이것 하나만큼은 도무지 제 에너지로는 견딜 수 없는 일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단연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뜨게 되었을 적이었어요. 엄마가 어디 불편한 건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숨기다 보니까 솔직히 그것까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암인 걸 몰랐어요. 당시 제가 고등학교를 막 입학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 제 인식의 암이라 함은 생존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병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암, 그 한 글자가 너무 무서운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건 학교 중간에 선생님이 불러서 집에 가보라는 덕에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엄마더러 항암이 소용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이미 예감했다는 듯 별 반응이 없었고 저만 그 엄마 아빠를 붙잡고 뭐든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의사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엄마의 증세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하루하루 컨디션이 하락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엄마를 지켜보기만 하다가 보내줘야 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엔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온 세월이 무려 18년이었는데 헤어지는 건 일주일도 안 되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발인식에서 제가 엄마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덕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무너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굳건하던 아빠가 그날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엄마 장례식이 끝난 뒤 혼자 방구석에서 엄마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 흘리던 아빠를 보았습니다. 제게는 항상 눕기만 했던 아빠의 존재가 그날따라 한없이 작고 여려 보였어요. 슈퍼맨 같기만 하던 아빠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자 우리 부모님은 굳세였던 것이 아니라 이악 물고 참았고 버텼던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단계 더 철이 들어버렸고 가족에게 배려하는 걸 넘어서 가족의 위치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모님도 저와 같이 힘들 때 쉬고 싶고 슬플 때 울고 싶고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선 두 기둥 중 하나의 기둥이 무너졌지만 세상은 저희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도 아직 저희 남매에겐 남은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남동생도 걱정이지만 문제는 아빠였어요. 아빠가 엄마를 잃은 후로는 삶의 희망을 놓다시피 하여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을 때도 아빠는 엄마를 잊지 못해 영정사진 앞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렇다고 아빠가 일도 안 하고 저희를 내버려 둔 건 아니었습니다. 일용직이나 1급을 받을 수 있는 막노동을 하면서 퇴근길에 술을 사와 매일 밤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아빠 건강이 걱정돼서 한날은 술 그만 마시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이러면 우리 불안해. 우리더러 아빠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아빠 힘든 거 알지만 우리 생각해서 술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미안해 딸. 우리 장녀 아빠가 좀 못났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술 없이 멀쩡한 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드네. 아빠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미안해. 아빠 말로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마냥 두 다리 뻗고 자는 건 아직 안 되겠대요. 그나마 술을 마시면 기절하듯 쓰러질 수 있어서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빠에게 금주하라고 말 못했어요. 아빠의 고통이 제가 가늠 못할 정도라는 게 느껴져서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종종 술이 취하면 한참 신세를 한탄하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술 그만 먹으라는 대신 술동무가 되어주었어요. 같이 마셨다는 게 아니라 사이다를 가져와 아빠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회포 풀듯 놀았습니다.
아빠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는 저희 중에 엄마랑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한탄을 들어주며 최대한 아빠 말에 동감하다가 엄마랑 연애 때 추억도 들려주라고 조르고 그랬어요. 저는 그저 아빠를 위로하고자 매일 학교 시간마다 사이다를 사들고 갔던 건데 놀랍게도 아빠가 위로를 제대로 받았나 봐요. 저희에게 술을 끊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매 앞에선 다시 굳건했던 아빠의 모습으로 약속을 하더니 나중에 제게 따로 찾아와서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딸 하나 잘 키워놨네. 철부지 아빠 신경 쓴다고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아빠가 우리 장녀한테 위로 많이 받았어. 어디서 이런 귀한 자식을 내 딸로 주셨을까? 고맙다. 아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만 보고 살게. 신기하게도 아빠가 다시 제 눈에 슈퍼맨으로 보이기 시작하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생기니 자동적으로 마음을 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름 장녀라고 듬직한 척했으나 사실 저도 한낱 고등학생이자 미성년자였단 말이죠. 아빠까지 잘못되면 저랑 동생이 홀로 남는데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다고요. 아직은 제가 부모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아빠 품에서 울면서 증명이 된 셈이었네요. 저희 식구는 예전 엄마가 있을 때처럼 없지만 밝았던 분위기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일주일 내내 마시던 술을 주에 3회 정도로 줄였고 남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얼마 전 반에서 3등까지 했어요. 저는 집에 남자만 둘이다 보니까 엄마의 자리를 대신 흉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냉장고에 든 것은 없지만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아빠가 용돈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뒀었어요. 사실 그걸로 엄마가 위급해졌을 때 살리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제 마음은 갸륵하지만 제가 돈으로는 엄마를 살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돈이 100만 원 남짓 했을 겁니다. 저는 엄마에게 보탬이 되지 못했던 그 돈으로 정말 소량의 재료만 사서 반찬과 밥을 만들어냈습니다. 계란이 좀 비싼 재료에 속했지만 그것만큼은 매번 꼭 샀어요. 한 사람 앞에 계란 1개씩이면 생각보다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주로 나물 반찬으로 비빔밥을 먹었으니까 계란은 비빔밥의 질을 높여주기에 탁월한 재료잖아요. 저희에겐 그것이 웬만한 전주 비빔밥 못지않게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한시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저는 당연히 대학에는 관심 없었고 바로 돈벌이할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20살까지 기다리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어른까지 가는 길을 매일 달력에 체크하며 살아서 그런지 엄청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19살을 마지막으로 앞다퉜을 때는 눈 뜨면 다가올 다음날 때문에 설레서 잠도 못 잤습니다. 돈 벌 생각이 저희 없던 기운까지 모두 솟아나게 했거든요. 참, 그날 밤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던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갔던 아빠의 목소리가 살짝 들리더라고요. 일어나서 창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빠가 동그란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양손을 꼭 모은 채로요. 순양아, 우리 자랑스런 장녀가 이제 20살이야. 우리가 애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자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첫째한테 대학을 하나 못 보내줘. 참 찌질한 아빠 같지 않아? 우리 애들 마땅히 사랑받고 자라야 하는데 하필 내 자식들로 오는 바람에 고생만 하고 있으니 내가 참 부끄럽다. 아빠는 엄마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제 이름을 따서 봄이 엄마라고만 부르던 아빠가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건 처음 봤어요. 문득 아빠가 엄마를 쫓아다녀서 연애하게 되었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엄마 이름을 부르는 아빠 목소리가 한 가정의 아빠라기보단 한 여자의 남자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이미 대학은 관심 없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아빠가 제 대학에 아직도 신경을 쓰고 있는 줄 몰랐는데 그날 보고서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을 가지 않았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니 아빠 혼자 생활비를 담당할 때보단 제법 살림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틈틈이 구직공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길게 자리 잡을 만한 곳을 알아봤어요. 마침 계약직으로 호텔 안내데스크에 사람을 뽑는다길래 지원을 했더니 바로 뽑혔지 뭡니까. 당연히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뽑힐 확률이 높았는데 제가 그 계약직에 뽑힐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외국어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영어에서만 유독 성적이 잘 나오는 걸 보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취직해서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영어만, 그것도 회화만 주구장창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재능이 조금 있던 덕분이었는지 외국어 회화 자격증이 쌓여갔고 그게 또 재밌어서 고등학교 때 중국어 수업까지 열심히 들어 딱 2개의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스펙이 보잘것 없었지만 면접에서 증명된 제 회화 실력은 고졸이었던 저를 취업에 덜컥 합격시켜줬습니다. 호텔 데스크다 보니까 꼭 주말에만 쉬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말이야말로 호텔은 피크이기 때문에 저는 평일에 교대 근무자와 번갈아 가며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쉬는 날이 무려 일주일에 2번이었어요. 누구에겐 당연한 조건이겠지만 아무도 없는 제겐 그 정도의 복지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한 달째의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삭막하게만 살았던 우리 식구를 위해서 당일 여행을 계획했어요. 아빠는 여전히 일용직을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언제든지 쉴 수 있었고 마침 남동생도 방학이라서 시간 맞추기는 쉬웠죠.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제가 슬쩍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우리 형편에 무슨 여행이냐고 신경 안 써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힘내서 일하려면 나도 동기가 필요해. 나한텐 그 동기가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 즐거운 걸 보면 일할 힘이 난단 말이야. 한 번도 놀러 가본 적 없잖아. 엄마 있을 때 못 가본 게 좀 아쉽지만 더 후회하기 싫어서 그래.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제 20살 됐으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기도 할 텐데 그걸 왜 우리한테 쓰려고 그래. 너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히 우리 가족 위해서 마음 썼어. 그러니까 괜찮아.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쓸래. 나는 가족여행 가고 싶어. 아빠 말대로 내 돈 내가 알아서 하려는 거니까 협조해 줄 거지? 영 마음 쓰이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즐겁자고 가는 여행이라는 거. 제 고집을 결국 이기지 못한 아빠는 곧 자기가 아빠로서 먼저 우리들을 돌봤어야 하는데 항상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면 여행 가는 거라고 했더니 아빠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 가기로 한 여행 당일. 저와 남동생은 난생 처음으로 들뜨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특히 남동생이 가장 많이 신이 났는데요. 제가 자전거 호수공원을 목적지로 정해서 그런 거일 겁니다. 누나, 가면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거 맞지? 혹시 보호대도 같이 빌려주려나? 없으면 나 친구 집에 자전거 있는데 친구가 보호대 안 쓴대. 그거 가져올까? 보호대도 안전모도 다 있대. 자전거 공원이라서 입장권만 내면 자전거 종류별로 원 없이 탈 수 있어. 거기 호수 끼고 한 바퀴 돌면 공룡 솜사탕도 판대. 남동생은 제 말에 신이 나서 빨리 가자고 새벽 대바람부터 재촉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가장 늦게 일어나는 녀석이 그날따라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저와 아빠를 깨웠어요. 원래는 저희 집에 자전거가 없어서 남동생이 자전거를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자전거로 연습을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자전거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저는 놀러갈 장소로 자전거 공원을 찾았던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서 호수 입구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1.6km 정도는 더 가야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턴 도로가 없고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해서 내렸습니다. 남동생은 여전히 들떠서 가장 빠릿빠릿 움직였어요. 저 빼고 아빠랑 남동생은 자전거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빠 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은 그대로 호수가 있다는 곳으로 달렸죠. 평일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호수공원.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간 떨어지는 일이었네요. 만약 그날 제가 그곳 가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가족을 잃은 아픔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겠죠. 저희가 엄마를 잃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처럼요. 저는 호수 구경을 위해서 사진 찍고 놀았고 아빠랑 남동생은 자전거로 달리기 시합을 하면서 놀고 있던 때였습니다. 호수를 보고 있는 관광객 중엔 저랑 어떤 노란색 외투를 걸치고 있는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좀 전까지도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새 다른 곳으로 가버렸나 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호수공원은 산새 지저귀는 소리가 울리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찍었던 사진을 확인한다고 잠깐 몸을 돌린 사이 뒤에서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누가 들어도 물에 빠지는 소리여서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분명 있었던 할머니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있던 곳엔 호숫물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팽겨치고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할머니에게 손을 뻗어 잡아당겼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었고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할머니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할머니가 손에서 멀어졌거나 가라앉고 말았을 겁니다. 그 몇 초의 간격 때문에 생사가 오갈 뻔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 심장을 빨리 뛰게 합니다. 할머니는 제가 건져 올리느라 씨름하는 사이 정신을 잃으셨어요. 사람이 물에 젖으면 그렇게나 무거워지는지 몰랐습니다. 상상 외로 무게가 엄청나더라고요. 아마 젖은 데다가 기절까지 했기 때문에 그 하중이 말도 못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머니를 건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아빠랑 남동생은 그새 멀리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악 물고 할머니를 끌어올렸어요. 노력했지만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어떡해. 저기요,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는 그새 물을 많이 먹었는지 깨어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바람에 저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 보건 시간에 배웠던 CPR을 실시하면서 인공호흡으로 할머니가 깰 때까지 반복했어요. 끝내 눈을 뜬 할머니는 물을 토하면서 금세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기도 잠시 제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허겁지겁 벗어 할머니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없던 휴대폰을 찾아봤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주워와서 빨리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죠. 119에 전화를 했고 얼마 뒤 구급차가 왔는데 그 사이 아빠랑 남동생도 돌아오는 덕에 우리 셋은 할머니와 함께 119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 여행 솔직히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놀았을 거예요. 원래는 호수공원 안으로 더 들어가면 있는 식당에서 근사한 식사까지 하려던 게 계획이었는데 깔끔히 포기하고 병원행을 선택한 겁니다. 가족이 같이 있던 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할머니만 혼자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아빠도 남동생도 흔쾌히 제 의사를 따라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알았는데 할머니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셨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던 할머니라고 했고 병원에서 가족들을 불렀으니 걱정 말라고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그만 우리더러 집에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무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생전 처음 사람을 구해봤다 보니까 그래도 인사는 하고 떠나고 싶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가시면 안 되고 여기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있다가 꼭 가족 만나셔야 돼요. 알겠죠? 가족 옆에 붙어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가족들 지금 많이 걱정하시겠다. 좀 있으면 가족들 온대요. 저는 이만 갈게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사람 말을 잘 인지를 못하는 건지 할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반응했습니다. 시간을 오래 지체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손 한번 잡아주고 그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할머니가 잡은 손을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직 가족이 온 게 아니니까 할머니 식구들 올 때까지만 옆에 있어드리자. 할머니께서 너한테 많이 고마우신가 보다. 식구들한테 인사시켜주고 싶나 봐. 그렇잖아도 할머니가 또 사라질까봐 걱정되었던 저는 시원하게 제시해준 아빠의 제안에 마음 놓고 응했습니다. 이건 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할머니를 건지는 사이 저도 꽤 젖었더라고요. 그나마 병원이 따뜻했기 때문에 옷이 마른 후에 나가서 다행이었지 당시 계절이 초겨울이었던지라 그대로 밖에 나갔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감기에 걸렸을 겁니다. 뒤늦게 생각난 가디건은 이미 못 쓸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걸 탈탈 털면서 챙겼습니다. 제게는 몇 개 없는 외투였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할머니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도착했고 저희는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게 되었어요. 할머니 가족들은 꼬장꼬장했던 할머니와 다르게 다들 세련미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아하게 생긴 아줌마가 할머니 손을 잡고 계속 엄마 엄마 그렇게 부르더군요. 도대체 왜 자꾸 말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엄마 심심하지 말라고 사람까지 고용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왜 장난을 쳤어요? 아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엄마, 어디 가면 안 돼 이제. 알았죠? 아무래도 아줌마가 할머니 딸인 듯 싶었습니다. 가족의 품을 찾은 걸 봤으니 저희는 그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젊은 남자가 저희 앞으로 가로막고서 말을 걸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구급대원들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구해줬다는 분 맞으시죠? 보니까 많이 젖으신 것 같은데 옷부터 저희 할머니 구해주신 것까지 따로 보상을 해드리려고요. 네? 아니에요. 무슨 보상이요. 뭘 이런 걸 보상을 받아요. 괜찮아요. 할머니 어디 나가지 않게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할 뻔했거든요. 저희들의 대화에 아줌마가 저희를 돌아봤고 곧 젖어있는 저의 몰골을 보고서 금세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쩌다 그곳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실종되고 경찰도 못 찾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집안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우리 집안을 살린 거예요. 아줌마가 엄마를 잃어 집안 전체가 절망에 빠졌었다는 얘기를 들은 저는 과거에 저희 식구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엄마도 선뜻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혹시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서 문득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남자가 했던 제안을 저희 가족에게 똑같이 제시하였는데요. 어떤 보상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제발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저 돈 받으려고 할머니를 구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다른 뜻 가지고 접근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 의도 아니었다는 거 아니까 저희가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목숨에 저희 식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장 식구들의 목숨도 달려 있었어요. 저 이렇게 아가씨 못 보냅니다. 그 집 식구 전체가 저희 가족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소리면 이미 저희를 보내고도 남았겠죠. 이 사람들은 저희에게 꼭 연락을 달라고 안 하면 찾아가겠다고 하면서까지 진심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귀가하는 것도 친히 데려다 주는 거 있죠? 차에서 내려서 감사 인사를 했더니 보조석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따라 내려서는 한 번 더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꼭 연락해요.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부담스러운 거면 아가씨가 구한 할머니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탁할게요. 할 수 없이 저는 아줌마의 제안에 수긍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보내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는 안내 데스크로서 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있는 안내 데스크는 예약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주차 관리나 호텔에 관한 층수별 위치, 내부 지리를 묻는 곳이었습니다. 바쁘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인사하는 로봇 정도의 느낌이었네요. 여느 때와 같이 그날도 각도 신경 쓰며 고객들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난날 제가 구해줬던 할머니 딸인 아줌마를 보았어요. 예기치 못한 만남이라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아줌마가 저한테 오는 것도 있고 인사를 깜빡했지 뭡니까. 뒤늦게 급히 고개 숙여 인사를 했더니 아줌마가 제법 서운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제가 아가씨 연락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뒷조사한 건 미안하지만 저한텐 아가씨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부담스럽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 엄마가 아가씨를 찾아서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뒷조사를 해버렸어요. 웬 중년 남자를 달고 찾아온 아줌마는 제게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서운함을 비췄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찾는다는 건 솔직히 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저를 잠깐 봤을 텐데 알츠하이머임에도 당시의 일이 충격이었던지라 저를 기억하고 계신가 봐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은 건 솔깃한 말씀이었지만 여전히 다른 건 부담스러워서 저는 또다시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몸 건강히 잘 계신다니 다행이에요. 직접 찾아뵙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할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참 야무지고 욕심 없는 선량함이네요. 제 주위에는 욕망이 드글거리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람이 실제로도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아가씨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아줌마한테 제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인가 봅니다. 저희가 당시만 해도 얼굴 본 지 겨우 2번밖에 안 되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좋은 사람이라 보는지 모르겠더군요. 반감이 들었다기보다는 뭐든지 그냥 제가 보상받도록 설득하기 위한 게임 같았어요. 근무 시간이라 제 시간을 오래 뺏을 수 없던 아줌마는 퇴근 시간까지 저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이 갈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퇴근하고 아줌마를 따르게 된 저는 아줌마 자차를 타고 목적지 모르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곳으로 도착하더니 내리라고 하길래 머릿속은 의문투성이었지만 일단은 내렸어요. 웬 아파트로 들어가는 아줌마에게 어디 가는 거냐고 슬쩍 물어봤으나 그저 우리 가족이 있는 곳에 가는 거라고 두루뭉술하게만 대답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아줌마의 안내로 들어가게 된 호실 안에서 저는 아빠와 남동생을 발견했습니다. 집 내부는 셋이서 방을 나눠 쓰기에 적당했고 이전 우리 집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좋은 집이었어요. 거실에 풀어져 있는 짐과 가족들을 보니 순간 아줌마가 데려온 이곳이 뭔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내 보답이에요. 우리 엄마 목숨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보상이지만 그 외에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 일이라면 내가 도울 거예요. 역시나 이 집을 저희한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동생은 이미 신이 나 있었고 아빠도 겸연쩍어 했으나 좋아하는 티가 상당히 났습니다. 아줌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저 제가 자신 엄마를 구해준 것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호텔 오너였던 할머니가 사라지는 바람에 남편 쪽에서 자꾸 호텔 지분에 장난질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살아있는 걸 밝혀야만 해결되는 문제였다고 했어요. 저 아니었다면 집안 망했을 거라고 하던 게 다 그 이유였던 겁니다. 이 집은 팔든 말든 아가씨 거예요. 우리 엄마 목숨 살리고 집안의 목숨까지 살렸으니 이렇게 담례를 하는 건 사회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가씨 딱 보니까 주기만 하지 받는 건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인생 잘 살아가려면 받는 법 좀 연습해야겠어요. 아줌마는 혹시라도 제가 또 거절을 할까봐 옆에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집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거절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 혼자였다면 몰라 남동생이랑 아빠가 고생해온 걸 생각하면 이걸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다시 그 가난의 구렁텅이에 식구들을 데려다 놓는 건 안 될 일이잖아요. 무엇이 가족을 위하는 길인지 저는 똑똑하게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좋은 일에서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요. 드디어 고집을 꺾었네요. 나야말로 받아줘서 고마워요.
참, 안내원 계약직으로 있는 것 같던데. 아가씨 이력서 보니까 외국어 실력이 좋더라고요. 내일부터 인포에 들어가 볼래요? 네? 거기는 정직원만 갈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아직 계약직 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배울 것도 많고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아줌마가 물어보세요? 내가 거기 주인이니까요. 주인으로서 비전 있는 직원한테 정직원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너 눈으로 보기엔 아가씨 나이에 그 실력이면 깡패나 다름없어요. 깡패? 제가 놀라서 저도 모르게 읊조렸더니 아줌마가 남자처럼 호탕하게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최 이게 무슨 일인 건지 아줌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아빠한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대출을 절반이나 갚아주더구나. 내가 됐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 고집 알잖니? 겨우 합의 본 게 절반이야. 아줌마가 끝까지 고집해서 저의 여건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게다가 죄송해하는 아빠한테 엄마가 정말 냉철하게 조언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자녀들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인데 가난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펼쳐보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아빠 된 입장에서 속상하지 않겠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당시 아줌마 언변은 정말 청산유수였습니다. 괜히 사업장 오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결국 절반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빚이 절반만 날아가도 저희 입장에선 엄청 숨통이 트이는 거였어요. 게다가 제가 정직원이 되었으니 보너스며 복지 혜택이며 월급 인상까지 모조리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속물처럼 얘기해보자면 완전 돈벼락 맞은 게 아닙니까? 물에 빠진 할머니를 구조했을 뿐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도 저희와 함께 이 행복을 누렸다면 참 좋았을 것을. 마음 한켠의 씁쓸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얻은 것을 절대 자만하지 말고 늘 하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청취자분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이거 복권 1등 당첨보다 훨씬 좋은 기쁨 아닌가요? 아, 그리고 이건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줌마 아들이 한 번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저더러 밥 한 끼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있었던 게 무려 3년 전인데 아직까지 제게 보상 얘기를 꺼내려는 건가 싶어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관심을 표출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배경 때문에 주위에는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밖에 없어서 한동안 연애에 실증이 났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3년 전 저를 만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는 자기에게 접근하는 여자들이 더더욱 속물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더 빨리 얘기하지 못하고 3년이나 시간을 끌었던 이유는 자기 나이가 33살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무려 10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서 감히 말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러다 제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마음만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부담이었습니다. 남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 수준에 너무 과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장의 대답은 피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은 남자친구가 되어버렸지 뭡니까. 만남을 이어온 지는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제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당황하면서 더 죄인처럼 제게 헌신하고 있어요. 절대 괜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꼭 보여주겠대요. 그리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와 가끔씩 할머니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인사시켜달라고 해서 집에서 같이 저녁도 먹었고요. 아줌마가 쿨한 성격이긴 해도 자기 자식 연애에는 잣대가 높을까봐 살짝 걱정되었는데 다행히도 아줌마가 제일 축하해줬습니다. 아줌마도 나이 차이 때문에 감히 제게 자기 아들 만나보라고 얘기를 못했었대요. 이건 또 무슨 운명이란 말입니까? 이런 것 보면 정말 사람 이름 모른다는 말이 맞나 봐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많이 남았기에
인생이 또 언제 하락세를 보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주어진 것에 허세를 갖지 않고 감사하며 살도록 주의할 겁니다. 지금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대출 빚도 무난하게 갚아가는 중이고 넉넉해진 살림에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까지 생겼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제게 과분한 복인 걸 알지만 뭐든 그냥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가난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조금 빨리 찾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 20대를 잘 마무리 짓고 30대, 40대로 갈수록 더 단단한 제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거예요. 많은 사연에서 저처럼 인생 역전을 한 사연의 글도 덜어보긴 했는데 그분들 사연을 읽으면서 완전 드라마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 삶의 주인공 같아서 사연 한번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난의 기로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세상에 제3 같은 기적도 있으니 어려움에 굴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쓰다 보니 벌써 끝이 되었네요. 당시의 사건들을 단 몇 시간 만에 담아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추려서 마무리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아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과거의 고난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행복하니까요. 청취자분들 모두에게도 복권 1등 같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